자,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제가 알파조다. 제 목소리가 좀 달라진 거 들으시죠? 네, 예, 첫 인사가 달라지면 알파조님이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청취자분들도. 네. 뭐였지? 그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네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조입니다. 이렇다 뵙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축이죠, 뭐. 네, 자축이죠. 알파조님도 네. 출연진이니까. 네, 네. 알파조님 이렇다 몇 회 때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일 1회부터 하진 않았던 것 네, 네. 같고 어쨌든 아. 초창기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네. 2016년이에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네. 나왔거든요. 그때 특별 손님으로 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교수, 네. 유프로님 친구죠. 이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요. 아 유명했죠. 그때만 해도 덜 유명했는데 이거 완전 책, 떴어. 이 네. 2016년도에 이 책이 나왔으면 네. 그때 이후로 엄청 떴어. 그러니까 이렇다에 나오면 뜨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너무 엮었나? 네. 그때 초대 손님으로 박상인 교수가 나왔는데 네. 네, 그때 기억나요. 같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 그때 기억나요. 예. 지금 그때는 아, 알파조님 녹음실이 초대 손님이었어요? 네, 그 당시는 네. 고정이 아니고 초대 손님. 네, 녹음실이 어. 여기가 아니었었고 네. 저기 먼 데였었어. 영등포인가 금천구. 어딘가 네. 하여튼간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네. 단지까지 맞아. 택시를 타고 길게 갔던 기억이 나요. 네. 아 그때가 처음이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아, 번외편이야, 번외편.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근데 녹음하러 갔던 오래, 거 굉장히 듣는데. 오래됐네요. 네, 이 번외편이 7회하고 8회 사이에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게 이제 2016년 3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뭐 첫 1일 2회 초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초창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아니 그런데 알파조님이 다른 분들은 뭐 1회부터 참여하셨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요. 근데 왜 중간부터 참여하신 이게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그때 있어요? 알파조님이 연구소에 입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입사하시자마자 네. 바로 시작한 거니까 야 벌써 입사하신 지가 2년이 넘었네. 2년이. 2년이 넘은 거예요? 2016년 3월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진짜 아유 오래됐습니다. 청산 진짜 세월이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을 하셨다면 알파조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뭐라 그러지 초대 손님으로 오셨다가 고정 멤버가 된 거잖아요. 고정 출연자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다 방송해 오시면서 뭐 소회랄까 소감이랄까 어떠세요? 아니 사실은 저는 네. 이렇다 방송을 뭐 번외편으로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처음 할 때 사실 팟캐스트라는 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먹미?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전에 김어준 처음 막 이렇게 해서 시작되면서 막 유행한 게 팟캐스트인가요? 그쵸, 낙곰수. 맞습니다. 낙곰수죠. 네. 저는 낙곰수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라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디지털 기술에 잘 적응을 못하는 아주 촌스러운 아날로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문맹자고요. 디지털 네. 문맹.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한 1년쯤 됐습니다. 이거 살 때 옆에 있었어요. 내가. 그 전에 네. 스마트폰을 개봉해 사용하지 보- 않으셨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개봉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네, 옛날에 네. 쓰던 그 스마트폰 아닌 3G였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다 생명이 다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자연사를 하셨지. 그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그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한 게 한 1년 조금 됐고요. 페이스북이니 트위터 이런 네, 거를 아예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이런 아니 사람이라서. 연구소에서 누구는 스마트 도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아, 스마트 도시는 그분은 스마트 도시 얘기해도 사실 문맹이에요. 관심은 많지만 네, 그런 네.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라는 게 뭐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관심은 있지만 한 번도 그걸 내 일상생활에서 써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 사람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촌스러운 아날로그 인간이고 그래서 팟캐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직도 이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아날로그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라디오는 항상 들어요. 매일 들어요, 저는. 네. 라디오는 매일은 듣지만 어디 들으세요? 뭐 들으세요?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듣는데 주로 틀어놓는 주로 독일의 시사 방송 라디오라고가 있어요. 구테탁. 그 하루 종일 시사만 하는 그 예.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우리가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식단대가 안 맞으니까 네. 밤새도록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음악 방송을 하는데 이 네. 음악 방송도 뭐냐면 그냥 일반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네. 완전 현대 음악 있잖아요. 음.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현대 음악만 밤새도록 합니다. 음. 그런 방송, 그런 라디오 방송을 집에서 사실 이제 항상 듣고는 있는데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희한하지 좀. 아니 근데 그러고서도 이렇다 방송을 100회까지 이렇게 이어온 데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처음에 네.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방송을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되기는 됐는데 내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직접 틀어서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매체 자체가 내 일상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팟캐스트 방송 언제 들어요? 그럼 보통 이동 중에 네.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네. 원래 네. 그런 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저는 지하철에 스마트폰 안 들여다보거든요. 네네.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구경하든지 그런 식이라서 사실은 팟캐스트 방송을 제가 이제 직접 지금 100회까지 했다는 게 저 자신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0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공이 큰 사람은 저는 찬희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박수를 이 박수를 타임에서 쳐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찬희쌤. 쳐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돈나님하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짝짝꿍하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찬희쌤은 매주 원고를 준비를 하시고 방송을 하고 그럼요. 계시잖아요. 예. 사실은 찬희쌤이 이렇게 딱 이렇다 중심에서 이렇게 딱 그 무게 중심을 잡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다가 100회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매주 방송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원고를 준비하시는데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뭐 보니까는 새벽 서너 시까지 원고 준비를 하시고 하셨던데 어쨌든 저는 이렇다의 100회 방송이 올 때까지 이걸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큰 공을 가진 분이 바로 찬희쌤이고 다시 한번 찬희쌤의 보이지 않는 우리 청취자들은 볼 수 네네네네. 없지만 보이지 네. 않는 로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네, 싶습니다. 찬희쌤 고맙습니다. 이거 뭐 과찬이고요. 과찬 아닌데 네, 사실인데. 저 원래 이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늙음하게 공부를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읽어도 좀 지나면 금방 까먹고. 근데 이제 이렇다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본 정리를 하면서 네. 메인 출연자 5분 계시잖아요. 네. 글을 읽고 정리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밤을 막 새고 그러더라고. 네. 저 근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이 나이에. 그러다 보면 근데 공부가 돼. 아직 얘기했잖아요. 해동인간이라고. 맞아. 한참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맞아, 해동이 맞아. 됐기 때문에 이 마음만은 네. 20대라는 거. 제 2년 후배인 네네. 그 경북대 모 교수가 네네. 저를 보고 해동인간이라고. 누군지 아시죠? 네. 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네. 우리 어떻게 오히려 이제 메인 출연자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이제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알파조님 제안이 또 이제 의미가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힘든 적도 있었고 막 이렇게 네. 진행이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메인 출연자가 자기가 자기 주제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책임 제작 네네네. 시스템이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알파조님 제안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책임 제작 시스템이 그냥 다 아니었어요.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나 한꺼번에. 정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기한 20회 정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네. 그러다가 그냥 이제 안 맞는 거야. 막.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연자별로 자신의 주제도 갖고 네. 자신만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렇지. 의도하지 않게 이렇다가 이게 풍성해지고
네네. 다양해지고 깊이도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확실히 네. 깊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주제도 자신의 다양해지고. 취향이나 네. 성향도 다 다르고 자기가 이제 시기로 할 수 있고. 네, 뭐 네. 하여튼 그리고 이렇다 방송에 임하는 어떤 자세도 좀 책임감이 좀 생기고 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조님에게 저는 또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실 100회까지 하면서 네. 이게 팟캐스트가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잘 섞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다른 분하고 말을 안 섞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다 그러니까 말이야. 뭐냐면은 뭔 말인지 잘 이렇게 모르겠네.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네.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네네. 막 다른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네. 얘기하고 내 생각을 전파하고 이러는데 제가 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팟캐스트를 하면 내 생각에 빠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 듣는 사람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냥 내 세상에 갇혀 사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팟캐스트를 한다. 네네네. 이게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대중하고의 교감 이런 부분들이 네. 이게 제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좀 듣기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근데 조금 말이야.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마누나는 이해가 안 네네. 맞아서 네. 교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네. 청취자분들 뭐 다 이제 반응을 볼 수는 음. 없지만 제 가까운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알파조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취자들과 뭐 대중들과 교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혀 달라요. 교감이 제일 잘 되는 방송이야. 제일 잘 되는 출연진 중에 네. 알파조님 계십니다.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입에 발린 얘기를 하지 않고 전 늘 편애하는 자, 편드는 자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편애가 제 컨셉인데요. 편도나? 예, 예, 편도나? 편도나. 안 돌아가는 거 예. 편도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기획된 것도 아니고 네. 진심을 담아서 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자, 우리 100개 특집으로요. 이렇다가 그동안 했던 방송들을 지금 종합평가하고 있거든요. 알파조님이 그동안의 자기 방송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평하신다면? 자평한다면 네네. 제가 줄기차게 일관되게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 권력은 영원하다. 맞아. 이제 이게 뭐 주제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일관된 메시지는 이제로 깔려 있는 게 요것이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가 네. 경제 정책하고 이제 금융 정책 두 주제예요. 네네. 그 뭐 주제들을 쭉 그동안 한번 다 훑어봤더니 이제 주로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 금융 정책에 관한 얘기들이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 정책 금융 정책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아니라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또 다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경제나 금융 이슈를 딱 다루게 되면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힘들다.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나랑 사람들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하면서 예. 이게 바로 우리 일상에서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금융하고 경제는 굉장히 핵심인데 네. 이 이슈를 다루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이해가 안 맞아요. 간다 그러고 예. 아마 신문 읽으실 때 정치면 딱 읽고 경제면 나오면 탁 덮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안 읽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네. 떨어져서 네. 그냥 아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이슈다. 네네. 근데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랑 사실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 이슈들 있잖아요. 오히려 네, 네. 선거,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누가 어쨌든 무슨 후보가 어쨌든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열광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대중적 관심이 엄청나게 몰리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제나 금융 이슈를 다루면 대중적 관심사가 확 떨어져가지고 비교가 안 된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다른 학문적 분과에서 다루지 않는 정치학의 어떤 고유의 아젠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권력의 문제입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권력의 문제를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시장을 다루고 개인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력의 문제는 정치학의 진짜 고유의 그 연구 핵심 아젠다인데 그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권력이 그 다음에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등등등등 권력에 관한 문제들을 그 고민하고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공부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지금까지의 결론이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 권력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사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치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치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인 시장을 지배하는 게 자본 권력인데 네. 자본 권력이 비대해지면은 공적인 영역은 우리가 정치 영역이라고 불러요. 시장은 네네. 사적인 영역, 민간 우리가 보잖아요. 민간 사적인 네네네. 영역. 인간. 민간의 사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건 자본 권력. 네네.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은 정치. 근데 자본 권력이 비대해지면은 공적인 영역인 정치까지 자본 권력이 영향력과 지배력을 그렇죠. 행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본 권력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네. 정치 권력과 공적인 영역까지 포획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본 제국 영원한 자본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자본 권력에도 순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 권력의 시대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생각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맞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건 금융 권력이 금융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 권력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금융 권력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권력을 얘기할 때 주로 저같이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대안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은 자본 권력은 약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쓰지 잘 않는 쓰지도 말이죠. 잘 잘 쓰지 쓰지도 않고 않죠. 그래서 네. 저는 알파존님과 방송을 하면서 자본 권력이란 말을 자주 많이 들었고 썼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을 아마 깨달아 가지 않았나 자주 써야 이런 될 표현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듭니다. 저는. 네. 예전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 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반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 삼성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기업이 정권의 어떤 부당한 개입과 규제를 당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 코스프레죠. 예, 사실상으로는 자본 권력이 꼭대기 위에 정치 있죠.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걔네들이 뭐 규제 당한다 그러면서 맨날 그러는데 저는 갑자기 규제 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규제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자본 권력의 구미대로 생긴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어로 보면 regulation인데 네. 이 regulation이 이제 regular 네, 이거하고 다 네, 이제 네.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네네. 저는 번역을 법규 또는 규율 네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자본이 제멋대로 날뛰면 네네. 그렇지 못하게 규율 있게 행동하도록 딱 질서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레귤레이션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규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본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막 날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영어로 네. 하면 규제가 되면은 네. 레귤레이션을 넘어서 컨트롤이라는 그렇죠. 게 컨트롤이 들어가는 돼버린 거지. 거죠. 네. 통제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거야. 그런데 규율이라는 말이 더 네. 정확하겠네. 그러니까 맞아, 규제라고 맞아. 하면 뭐 통제한다는 느낌에서 우리 기분이 영어 쌤 나쁘잖아요. 대단해. 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쓰인 그러니까 거냐고요. 이게 자본의 구미대로 번역이 된 거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철폐하면 벌써 네네. 좋은 일처럼 느끼잖아. 규제 철폐.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민영화란 말도 나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까 민간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민영화가 영어로 프리바티제이션인데 네. 사유화거든. 사유화. 그쵸? 아. 공적 영역에 있는 걸 지네들이 뺏어가는 거거든요. 좀 네네네. 공공성을 파괴하는 거니까 네네. 사유화라고 번역했는데 민영화 그러니까 마치 좋은 것처럼 느낌을 그렇죠.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어가 참 문제가 많고 저희 뭐 관치금융철폐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관치금은 그게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마치 그러니까요. 뭐 예. 정치 권력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지가 무슨 영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네. 어쨌든 언어가 사회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언어가 이게 참 자본 권력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자본 권력이 진짜 이미 이 사회의 정치 진정한 권력이 권력을, 아니냐 맞아요.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처음에 이런 용어를 만들 때 누가 도대체 이거를 그러게 만든 말이야. 건지 지금 차 선생님이 이게 영어 단어로 해서 풀어주시니까 개념들이 잘 이해가 네. 돼요. 근데 이 단어에 예. 이게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구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거죠. 드네요. 네. 언어. 네, 언어에. 네, 언어에 네, 이데올로기가 당연히 예, 숨어 숨어 있- 있고 네. 우리가 네. 거기에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다 100회잖아요. 100회. 예, 예. 알파조님이 그동안 이렇다 방송에서 다룬 주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어떤 방송이 제일 기억에 뭐 남는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제일 최근에 한 게 제일 기억에 아, 많이 그러세요? 남았지. 네. 제일 기억이 네.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게 네, 이제 네. 가장 최근 방송인데. 네. 제가 최근 방송부터 이제 과거까지 한번 시간을 쭉 거꾸로 올라가면서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 한번 훑어보니까 지난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가지고 방송한 주제가 삼성의 순환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 개인적인 관심사가 바로 영원한 자본 권력의 문제.
이제 이거랑 바로 직결된 문제인데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다 방송을 하면서 어떤 특정 기업 하나, 이제 이번 삼성인데 특정 기업 하나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다룬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 이거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다. 네, 잘하셨어요. 그냥 자본 권력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손에 안 잡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 영원한 자본 권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이다.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삼성이 3세 승계를 위해서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 뭐 불법, 네. 탈법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치졸하게 짜기면 이 노조를 못 만들게 하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진짜 이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하는 이 삼성그룹이 삼성 서비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걸 못 만들게 하려고 행태까지 한번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짚어 보았고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38년도에 삼성상회. 네, 삼성상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 삼성이 커온 데는 정치 권력의 그럼요. 도움이 엄청나게 박정희 컸죠. 때죠. 그렇죠. 정치 권력의 힘에 기대서 삼성그룹을 키워온 창업주가 사실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그 회사의 그 기업의 신조가 됐고 네.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그런 걸 신조로 삼고 있다라는 것. 음. 문제는 그 전통이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아들, 손자 세대까지 까지 지금 3대를 이어지는 이어가고 거죠. 있다는 네. 게 이게 상식적으로 네. 말이 안 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이다. 정말.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노조 탄압 이슈도 그렇고 우리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도 다뤘는데 네. 뭐 그다음 삼성생명의 그 주가 문제, 주식 네네. 전자 주식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다뤘는데 이 사건들이 실제로 문제제가 됐다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렇게 보면 흐지부지. 삼성이라는 네. 자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파조님하고 함께 진행했던 이제 방송 제목이 삼성의 순환 시대였었어요. 삼성의 순환 그래서 삼성이 순환이 있나? 뭐 이제 이렇게 이거 엄살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제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순환 시대라는 게 네. 이게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예, 예. 올해 그렇죠. 4월 초부터 뭔가 막 네. 사건들이 팍팍팍팍팍 터져 나왔는데 그 중에 네네. 하나가 이제 4월 6일 날 터진 삼성증권 그 사건이죠. 유령 주식 사태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막 또 흥분을 한 이유가 흥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7월 4일이면은 언제요? 그저께인가요? 네, 네.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 하나 결과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유령 주식 사태부터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4월 6일 날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조합이 있는데 여기 조합원들에게 사실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주를 네. 잘못 배당을 하면서 네네. 이른바 유령 주식, 왜 유령 주식이라고 하냐면 없는 주식인데 이 한 주당 1,000원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1,000주를 배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있지도 않는 주식이 28억 3천만 주가 발행이 됐어요. 28억 원이 아닙니다. 28억 원 3천만 주. 주입니다. 예. 3천만 주. 예. 그게 모든 우리 사주 조합원들의 계좌로 입고가 됐죠. 이게 이제 유령 주식 사태인데 삼성증권 직원 중에서 한 수십 명이 이제 그 사실을 알면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네. 그 있지도 않는 유령 주식을 매도해서 1인당 꽤 많은 돈들 뭐 60억이다 1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 그 때문에 배임 횡령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 엄청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월 4일 날 소위 말하는 배당 오류 네, 사태에 네, 네.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삼성증권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얼마였어요? 그 액수가 1억 4,400만 원이었어요. 어이없다. 어이없네요. 아 말도 안 돼. 1억. 뭐야 장난해요 진짜. 예. 저도 이게 장난친다. 네. 이거는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생각마저 들었는데 유령 주식이 28억 3천만 주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없던 네. 주식이 네, 네. 그것도 그냥 전산 시스템 클릭 하나로 갑자기 쫙.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날 시가가 한 39,000원이었었어요. 이걸 네. 계산을 하면 113조 원이 됩니다. 113조 원의 사건이다. 아니 113조 원 사건에 1억 4천이요? 네. 과태료를? 예.
그게 그냥 누가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이걸 누가 믿겠어?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장난이죠. 농담이지. 아니 그 정도 부과해가지고 다음 또 안 그러라는 보장이 어딨어. 뭐 다음번에 뭐 안 그러라는 보장도 보장이 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유령 주식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가 1억 2천만 주예요. 근데 컴퓨터 클릭 하나로 그거보다 27억 주가 더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한도가 1억 2천만 주인데 네. 시스템 상에 이 한도 자체에 대한 설정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한도는 1억 2천만 주인데 28억 3천만 주가 단숨에 그냥 클릭 하나로 생기고.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령 주식이란 말이 나온 거고 어. 그게 또 실제 증시에서 거래가 돼서 누구는 돈을 벌어지는 유령 거 아니에요? 주식을 유령 주식으로 그죠?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상에 네.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고 네. 그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런 주식 조작이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 시스템의 일부러 그런 본질이 아니냐. 뭐 이때까지 뭐 공매도니 뭐니 했던 것도 전부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일이 짓을 분명히 있었을 암암리에 것이다. 하고 있는 게 누군가가 아니었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고 있죠, 했을 지금. 수도 있. 네. 했을 아무도 수도 있죠. 아니 이게 네.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유령 주식을 27억 그게 시스템의 정상 상태라는 거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27억이 넘는 이게 클릭 하나로 새로 막 주식이 만들어지면 난리 나지 않겠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가 조작이 증시에서 늘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일부 작전 무슨 불법 세력이 작전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작전 세력이 생각했지, 그냥 이제. 어떻게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방에 방에 모여가지고 컴퓨터나 이렇게 튀어. 근데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증권사 차원에서 이거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주가 조작 해온 거 하는 게 아니냐 아니냐. 하는 의문마저도 생기고 있는 중이고 더더군다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개별 조합원들한테 입고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막 몇백만 주가 한꺼번에 팔렸어요. 그건 한 사람이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입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에 몇백만 주를 한꺼번에 판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몇백만 주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게 팔리고 이러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배당을 받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네네. 그 주식을 갖다 유령 주식을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증시의 신뢰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삼성증권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이거 못된 직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짓을 했다라는 그럼 것만 이것도 꼬리 자르기죠. 뭐를 해줘야 이거지. 그죠 도덕적 해이라고 지네들 시스템상의 문제 있고 이게 어떻게 유령 주식이 아무도 걸러지지 않고 이게 막 228억 주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걸 뭐 네네네. 팔고 돈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고 직원 그걸 판서 돈을 사익을 챙기는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직원 탓을 한 거예요. 언론들도 그 장단에 맞춰서 계속 직원 탓만 했었었는데 네네. 이게 그렇게 가지고서는 과태료 1억 원대가 나온 아니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위조 지폐 한 장을 만들어도 그래. 되게 처벌이 무겁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건 뭐 유령 주식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아니 그 유통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1억 원 과태료를 처벌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건 뭐 결국 뭐 삼성 제국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아 그러셨나요? 그러셨죠요. 막 이러면서 1억만 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시스템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그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했으니 1억만 내세요. 못된 건 직원들이에요. 네, 직원들 네네. 자르세요. 그러니까. 저 너무 웃기고 기도 안 찬 기도 1억 안 원대 차네. 과태료를 이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네. 사실 금감원에서는 이 사건을 낸 기관인 삼성증권에 대해서 업무 정지하고 임직원도 책임을 물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건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그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업무 정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증선위에서는 금융위에서는 그거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거 결정을 못 내리고 네. 그냥 과태료 1억 4천만 원 때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 회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1억 원 때린 그 회의가 7월 4일 증선인데 네네. 7월 4일 날 또 해야 될 게 우리 방송에서 했던 거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 네, 그렇죠. 이것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고 사실 애초에는 7월 4일이 이게 4차 증선인데 네. 여기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아무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지났으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됐나 하면 6월 20일 날 네. 3차 증선위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에다가 네. 삼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12년부터 14년까지
네네. 회계 처리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해서 네. 수정 조치안을 내라고 요구한 거예요. 3차 때. 네네네. 한마디로 네. 회계 처리 위반 범위와 제재 수위를 수정할 것을 금감원한테 요구한 거지. 증선이가 거꾸로. 갑자기. 네,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역공치한 거예요. 증선이가. 네. 그래서 금감원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수정안을 안 냈고요. 네네. 간단한 검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증선이 요청을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증선이 태도를 보면 네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쵸. 뭔가 하긴 뭔가 해야겠는데 흉내는 내야겠고 어떻게 예. 하면 삼성이 되도록 이렇게 안 아프게 이렇게 넘어갈까 이 묘수가 없을까 네, 처벌하긴 네네네. 해야 네, 돼요. 하긴 해야 되는 거 해야 그걸 돼요. 너무 애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8일에 이제 5차 증선이가 예정돼 있는데 네.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릴 것이 이미 예정돼 있고요. 음. 그러고 나면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증선이하고 금융위가 전부 다 한 달간 정기 휴게 기간이래. 한 달 쑥 넘어가고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일이 뭐가 벌어지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네.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이 착공을 하는데 네. 그 공장을 지금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그 이상한데 뭔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가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 네네. 매우 부적절한 방문이 아닌가. 지금 여론이 막 들끓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이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7월 18일부터 13일이라고 그러셨죠? 8일부터 13일. 8일부터 13일까지 예. 그 인도,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삼성공장 신공장 준공식에 예. 이재용도 참석한다는 그러니까 기사도 있고. 만나면 이제 둘이 이제 예. 웃으면서 악수하고 예. 이러면 이제 삼바 분식회가는 이게 알파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 삼바가 예. 공장을 이제 규모를 막 늘려가거든요. 인천에다가 네네. 공장 1공장, 어. 2공장 이거 만들 때 네네. 박근혜가 직접 삼바 공장 준공식에 참여해가지고 이재용이랑 같이 맞아 사진 맞아 찍어요. 맞아. 그게 맞아, 생각납니다. 그때. 예. 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맞아. 삼바 때 박근혜가 직접 갔지. 박근혜가 직접 가서 3공장인가 뭐 3공장 준공할 때 아. 가서 네네.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다 인수합병 문제 다 해결되고 막 음.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가가지고서는 이재용하고 같이 박근혜 사진 불길한데요. 찍거든요. 불길해요. 네네. 근데 이 뭐 네. 이제 아니 사실은 네. 재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할 때 그 현지에 있는 자기 공장을 방문하는 거는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정체성이 기업, 아니, 어마어마하죠.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 기업 어. 거기 그럼요. 이때 음. 왜 가냐 아, 이거 아주 그럼요. 그다음에 중요하죠. 이게 이제 청와대랑 일정 조정도 해야 대충 하는 게 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요. 공장이 뭐 대도시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먼 길을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음. 것들 동선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아. 일정을 짜면서 네네. 공장 방문 계획을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가 그 삼성전자 이 공장 인도 공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것인데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공식 논평을 내놨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건 네. 굉장히 네, 네.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할 때 어떤 공장을 방문할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럼요. 자기네들 잘 예. 알고 있고 기업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나 그거를 누구나 잘 알고 논평은 있죠. 이게 예. 큰 과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냥 일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호도? 네. 저는 여론 호도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있어요. 여론 호도도 호도고 국민을 졸로 보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런 드네요. 생각이 좀 예. 있죠. 그렇게 논평 내면 그걸 난 다 믿을 줄 알았나? 아. 뭐 온 국민이 다 문바들인가? 뭐 삼성 공장에 야, 절대로 방문하지 말라 그런 뜻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지. 지금 시점에 이 민감한 그러니까요. 시점에는 피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재용을 네. 만날 거냐. 네. 삼성이 지금 네. 함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재용이 네. 그날 음. 날라가서 같이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본인 삼성 쪽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온다 안 간다 말이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좀 고심하고 있는 듯한 것 같고 네네네. 둘이 사진 찍는 게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메시지가 아, 던져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쉽지는 않겠는데 이게 그래서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러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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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부분, 민생 부분에서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그래서 지금 거예요. 비판을 어. 많이 받고 질렀죠. 있죠. 엄청나게 네.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맞아요. 앞으로는 네네. 뭔가 눈에 보이는 손에 네. 잡히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겠다. 음. 이건 당연히
대기업들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근데 그 성과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성과를 뭘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하고 잠깐 예언을 해보자. 이거 제가 좀 연구자도 아니고 해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어떤 걸로 채용하지 않을까요? 아니 공장은 갑자기? 인도에다 지었잖아 지금. 그러네. 지금 공장 인도에 지은 공장 아니면 중국식인데 인도로 파견을 시킬래나? 그 다음에 뭐 거액의 MOU 체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아니, 우리 아니 있잖아요. 그거는 인도에 투자하는 거잖아 다. 우리 얼마 전에 삼성은 돈을 벌겠지 그것 때문에. 아니, 얼마 전에 소공녀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소공녀에서 남자 주인공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다 내봤자 떨어지니까 결국 사우디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현 세대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혹시 인도의 그 많은 공장에 높은 고액 연봉을 주면서 많은 청년들을 인도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잠깐 박근혜 드는데. 때 청년도 수출하자 그랬잖아 일자리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집권차에 들어서는데 이게 뭔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뭐 좀 시그널이다. 이건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듯이 이거 뭐 삼바 분식회계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했던 홍장표 경제수석도 네, 목이 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네, 참 불길한 여러 그러니까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제 불길한데 알파조님께서 이게 뭐 이 삼성에 대한 비판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동안의 어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제 다뤄 주셨었거든요. 여러 번 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알파조님이 어떤 경제 불평등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어떠세요? 예. 기본적인 이제 일관된 관심이 영원한 자본 권력에 대한 문제인데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자연스럽게 소득 불평등의 문제, 그렇죠. 소득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방송해왔던 주제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네.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미시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다룬 게 뭐냐면 그 주식회사라는 제도 있죠. 우리나라 회사하면 다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제도, 그다음에 주식이 거래되는 증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 제국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네, 네.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소득 불평등이나 소득 양극화가 확대 재상된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 소득 불평등 미시 경제학에서 한번 다뤘었고요. 네. 이게 그 일관된 제 문제 의식인데 자본주의는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1인 1표의 평등 선거권은 정치의 영역, 아까 공적이 얘기한 네, 우리가 네, 민주주의가 되면서 1인 1표 평등 선거권이 보장이 됐는데 경제, 민간,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의 그렇죠.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 제도는 평등 선거권인데 경제 제도의 경제 법칙은 불평등.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권력을 장땡이죠. 행사하는 네, 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불평등의 경제 법칙이 작용되는 게 이게 사적인 영역의 자본주의 체제다. 그럼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공존하기 불가능하죠. 정치는 1인 1표 평등권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경제 시스템이 네, 어떻게 네.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솔직히. 양립하기 어려운데 이 동거를 하도록 공존을 하도록 네네네. 뭔가를 막 그걸 누가 만들 정치가 만들어낸 거죠. 자본주의 불평등한 이 네네. 경제 법칙에 아까 얘기했던 규율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네네. 공익적인 목적으로 규율을 네네네. 해서 이 자기네들의 1달러 1표와 평등한 1인 1표 제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불안한 동거를 만들어 줬는데 네네.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칙이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데 이걸 그 화해시키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 같은 게 대표적으로 시장을 엄격하게 규율해서 네. 노동을 상품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막아내고 보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복지국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타난 가장 최근에 이 화해하는 원칙이었는데 복지국가가 그런 시도들이 정치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네. 누가 자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싫어요. 싫었죠. 근데 정치적인 시도로만 가능한 건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네. 1인 1표, 1달러 1표. 공존할 수 없다.
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 1달러 1표의 이 원칙 네. 이걸 어떻게 뛰어넘는 어떤 세계에 대한 꿈이라 그럴까? 네.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할까? 네.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 1표 예. 1달러 1표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면 네. 이걸 공존하도록 만들려면 네.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실패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소득 불평등 계속 커지고 양극화는 계속 심화된다. 네. 이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뭘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경제 자본주의가 못 풀거든요. 그건 네, 정치가 네. 풀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거고 정치가 풀려면 그 정치도 그냥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말 원리 원칙대로 관철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네. 네. 평등권 있잖아요. 이 네, 평등권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면 당연히 자본 권력에 돈 많은 애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걸 견제하고 통제를 여기선 진짜 통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권력에 먹히지 않을 정치 권력을 만들어야 그런 걸 만들어야 거? 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민주주의죠. 네. 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에 포획당하지 않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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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평등을 확대 재생하는 이 경제 법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을 만드는 거. 네.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바조님 말씀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하는 비례민주주의 연대라는 네, 곳에서 후원 행사 겸 뭐 정치 전략 브리핑도 하고 북토크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래 축하 공연하러 오신 가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세상이 삐뚤어져 있다. 그 세상이 삐뚤어져 있는 가운데 사는 우리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다 방송 100회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유토피아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현재 문제,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알파존님과 함께 진행한 100회 특집 방송이었고요. 자본 권력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을 향해서 알파존님과 함께 우리 이렇다는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다 청취자 여러분들 알파존님 100회 특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